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부터 이슈토론 함께할 노동일입니다. 올해 이슈토론 첫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국민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지요. 정부는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들을 잇따라 내놨는데 과연 새해 집값 잡기에 성공하고 올 한 해 주택시장도 안정될까요? 그러나 규제 일변도로는 효과도 없고 시장 왜곡만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2020년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 시간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새해 주택시장이 안정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연말 발표된 12.16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불로소득 투기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역대급 고강도 규제책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이 투기적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확대까지 모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엇갈립니다. 올해 기준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전체 가구의 2.5%에 불과합니다. 주택시장 정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세금 폭탄이라는 딱지를 마구 갖다 붙이는 것은 명백한 사실 조작이자 거짓 선동, 가짜 뉴스인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재인 정권은 경제 실정의 종합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더 강력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적 대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규제 일변도로는 절대 집값을 못 잡는다. 투기 수요 억제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재편, 과연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가야 할 방향, 새해 이슈 토론에서 심층 진단해 봅니다. 먼저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합니다. 제 오른쪽에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또 제 왼쪽에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사회 양극화, 불평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먼저 기본 입장부터 네 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헌동 본부장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만은 자신 있다.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 지 20일 만에 고강도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작년에 서울 집값이 34% 올랐고 아파트값이 500조가 올랐고 대한민국 전국 땅값이 2,000조가 올랐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를 했더니 국토부 장관이 경실련에게 1,000조밖에 안 올랐는데 왜 2,000조 올랐냐라고 하면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이 새해 이런 자리에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함께 토론을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나 기재부의 홍남기 부총리나 이런 분들은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올해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언제가 또 기회가 되면 국토부, 기재부도 함께 모셔서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예, 신세동 교수님, 네.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 총론으로 들어가면 수요 억제책이냐 공급 확대책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동안 20번에 가까운 정책은 너무 수요 억제 정책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은 공급 확대에 방점에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 20번의 대책이 전부 이게 돌발 영상식 대책이에요.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래지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다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입장에서 좀 예측이 가능한 쪽으로 이 정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 전부 망치 중심이에요. 무슨 양도 세다, 종부 세다, 전부 때리는 식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때리는 망치도 사실 들여다보면 세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 솜사탕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망치 대신에 솜사탕의 유인책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일단 총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영 선생님의 생각 좀 들어볼까요? 네, 망치라고 하기는 사실은 약했다고 보고요. 핀셋 정책을 정부가 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책의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방향 자체가 그랬다고 보진 않고요. 정책은 좀 일관된 방향으로 갔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하고 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 드문드문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인 실수를 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정부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전국 집값은 지금 그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서울 집값 전체 그러니까 아파트 다른 주택 이용까지 다 포함하면 서울 집값도 폭등했다고 보기는 좀 2019년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진단도 지금 저희 전문가들이 아마 좀 다 다른 상황일 텐데 정부가 큰 틀에 큰 방향은 맞았지만 부분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너무 핀셋 규제했다는 거. 아까 망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망치를 때려야 될 걸 이제 핀셋으로 한 측면들은 정부가 좀 실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준환 교수의 어떤 부동산적 기본 방향 얘기 들어볼까요? 이번 정부가 이제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 거래량이 급감해서 이제 기존 재고주택의 공급량이 바로 다음 날부터 급감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30만 호의 공급 대책은 10년 후에나 공급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시장의 불안감을 형성시켜서 지금 아니면 다시는 집을 못 산다는 이런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돼버리고 소수의 호가 거래가 결국은 시장 가격으로 이게 대표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의도와는 다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30만 원 공급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과 병행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 다음에 기존 재고 주택의 거래량을 늘려서 공급량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과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자꾸 불안한, 수요자가 굉장히 불안한 이런 시장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만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으니까 결국 수요자가 이런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의 수요자들을 좀 약간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도 정부가 함께 내놓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 발언을 들어보니까 네 분의 전문가 입장차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방향은 잘 됐지만 또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앞으로 자세한 얘기가 될 텐데 지난해 12월 16일입니다. 며칠 안 됐죠? 예.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봤을 텐데요. 1216 대책이라고도 하고 그야말로 투기 수요 차단을 하고 갭 투자자, 다주택자 집을 팔아라 이렇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방향이 맞는지 또 그것은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방향도 틀렸고 효과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집이 2천만 채가 있습니다. 2천만 채의 집이 있고 주택보급률이 110%입니다. 근데 집을 가진 분은 1,200만 정도 되고 집을 사재기해서 가지고 있는 집이 약 7,800만 채가 됩니다. 네. 그럼 7,800만 채의 집을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투기 세력들이 그걸 계속 사재기를 해서 집값이 올랐다면 대책이 나오려면 그 반대 현상으로 그 7,800만 채를 가진 사람들이 집값 하락이 우려돼서 집을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대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네. 그 발표한 다음 날 수서희망타운에는 60대 1이었고 미래신도시에는 25대 1이고
청약 경쟁률이 지금도 9억 이상 아파트에도 25대 1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대출을 규제했다고 하지만 대출을 약간 낮춘 정도고 15억 이상 주택이 전국 주택의 2%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에만 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은 이미 입증된 게 30개월 동안 17번의 대책을 내놨다면 잘못된 진단으로 오진을 한 정책 담당자를 문책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앉혀놓고 대책을 내놓으면 그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네. 그것은 이미 시장에 계신 분, 이 집을 살라고 하는 분, 집을 이미 많이 사둔 분 그런 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 의지대로 집값을 진짜 잡을 생각이 있다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 시장에서는 뭐 급매물도 나온다고 하고 이러시는데 김원동 본부장께서는 이 방향도 틀렸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하시는데 아까 반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원영 수장께서는 좀. 네, 저는 방향이 틀렸다고 보긴 힘들죠. 정부가 네.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투기 억제이고 실수요자 보호인데 방향이 틀렸다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게 미흡할 수는 있지만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리고 이제 그 2천만 채 중에서 사람들이 사재기한 집이 7, 800만 채라고 하신 부분도 사실은 어느 나라나 자가 보유율이 100%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자가 점유율이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2015년 54.2%인데요. 이게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약간 좀 이견이 있는데 그럼 집을 계속 공급하면 이게 결국에 실수요자들에게 가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의 집값 폭등이 결국은 그 뭐 수요와 공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저는 투기 수요가 강하게 작동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밀면서 여기서 빚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라는 정책일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투기에 불을 질렀어요. 그 상황에서 관련된 뭐 부동산 3법 기억하실 텐데요. 2014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그 3법에 의한 그 규율을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그렇게 빨리 효과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지금이야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든 것들을 정부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사실 뭐 정부가 무조건 잘했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시장 측의 잘못이 더 심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들을 이런 실수요자들을 불안하게 한 거 누가 가장 그랬습니까? 언론이 제일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집을 뭐 상품처럼 집처럼 사고 팔고 그 뭐 아파트 쇼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벌어지게 한 이 사람들, 이 투기자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는 사실은 뭐 더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정부는 뭐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이렇게 넓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백지 상태에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불을 질러놓은 상태에서 받았는데 뭐 정부가 충분히 잘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주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께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시각이 틀린데 네, 박근혜 그러니까 정부는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죠. 박근혜 정부는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는 돈을 대줄 테니 집을 사라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40% 대출을 해주는데 두 채 이상의 사람은 80%를 대출해주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한테는 세금을 그 10억짜리가 부분은 됐다면 약간 좀 무리가 300만 있으신 원을 부분인데 냈다면 왜냐하면 임대 네, 등록한 잠깐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100채, 200채를 가져도 그렇게 세금을 안 갖게 하는 네네. 그런 무리한 정책을 네. 이 정부가 사용해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투기를 조장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1.6 대책의 핵심은 15억 이상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는 돈 빌려주지 말라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그건 진짜 그건 법도 아니에요. 그거는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문제가 뭐죠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제가 지금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제 용산인데 안 올랐어요 거의.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뛰는 것이 주로 어느 쪽이냐? 소위 이야기하는 강남 3구 플러스 강동 쪽에 일부 아파트에 그게 폭등하는 거예요. 용산은 많이 오른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용산에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용산에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용산이 두 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러니까요. 하나는 7억짜리고요. 하나는 4억짜리예요. 그게 20년 다 넘었어요. 네. 제 투기꾼인가요, 제가? 두 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투기꾼이라고 저는 단죄하는 것도 저는 이건 인민재판성이다.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서 고위공무원들 중에서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범죄자들인가요? 그리고 그분들 단죄라는 네. 말은 좀 무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단죄했다라는 건 그 주체 보유한 분들에 대한 보유세를 내는 것이지 그것들을 단죄로 표현한 거죠. 보유세를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물리려면 네. 확실하게 물리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정리할게요. 다주택은 절대로 이건 죄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에서도 투기라고 할 만한 일부의 투기꾼들이 있다. 네. 그 부분만 확실하게 핀셋하면 되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특히 고가 중심으로 오른다고 해서 15억 이상은 융자 주지 마라. 그럼 14억 9천은 되나요? 그거 왜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온 12, 16 대책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국민들이 특히 서울 지역의 수도권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면서 정부가 바뀌어서라도 이 정책을 뒤집어 놓자 이런 저는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전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비효과적이고 불안을 조장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 효과도 없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 거죠. 예, 정말 완전히 시각이 다르신데 김준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먼저 정리 이제 부탁드릴까요? 뭐 다주택자, 뭐 갭 투자자라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주택이라는 것은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팔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한다 그래도 결국 국민이 느껴서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팔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양도세 중과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 부동산 보유세 이런 걸 통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보유자가 느끼기에는 집값 상승분의 차익이 훨씬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주택을 내놓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가장 모순되는 부분은 모든 국민이 주택을 소유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도 전체 주택 소유율이 60%가 되지 않습니다.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45%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절반은 남의 집에 사는 것이고 결국 자기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50%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다주택 소유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 모든 집값의 문제를 다 잡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모든 전문가가 이번 정권 내 이런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죠.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좀 정책을 짜야 된다는 부분. 또 하나 이번 12.16 대책의 모순된 점이 뭐냐면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뭐 양도세 물론 이제 10년 이상의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한시적인 감면을 하지만 결국은 주택을 파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제를 하고 또 주택을 사는 수요자에 대해서도 대출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서울에서 9억 이상 집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5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뭐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한 푼도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럼 시장에 나오는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누가 그럼 그 물량을 소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저는 15억에 네, 관해서는 정부가 그 선을 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뭐 20억까지 호가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2016년에 10억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16년에 10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그 작년 9.13 대책 이전에 이게 한 18억까지 올라갔다가 그 12월 16일 대책 이전에 한 20억까지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15억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 30평대 아파트가 가는 것은 이건 굉장히 투기적 수요가 강하게 붙은 투기 상품이라고 정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투기를 정부가 부추겨서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고 네. 또 정부는 아무 문제도 없다. 대통령도 아까 최은영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전국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이 정부 들어와서 방향도 옳고 다 화졌다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7번의 대책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17번의 대책을 어떻게 2달에 한 번씩 대책을 내놓는 정부를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향이 맞다고 하면 그게 방향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집을 안 사면 손해를 본 것 같고, 옆에 집을 산 사람들이 다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나만 못 얻은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을 조장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집을 사도록 지금 정부가 부추겼고, 그리고 집을 여러 채 산 사람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겼고, 그것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제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65명 이 정부를 거쳐간 사람들을 다 조사했더니 평균 재산이 8억에서 11억으로 3억이 늘었고 40% 증가했어요. 특히 부동산 정책이나 이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정책실장은, 초대 정책실장이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습니다. 네네네. 그 사람이 1년 후에 뭐라고 했냐면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는 1년 후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집값이 10억 올라서 불로소득이 10억이 생겼어요. 두 이제 번째 그, 정책실장이 네. 김수현 씨인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현재 정책실장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3명의 정책실장이 얻은 불로소득만 25억입니다. 근데 이제 그 김원동 본부장께서는 그런 말씀, 너무 많은 대책이 많이 나왔다는데 정부가 또 아무 대책도 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 필요한 어떻습니까? 정책, 효과가 있는 정책, 네.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마디만 좀 뭐 핵심적인 예를 말씀하시면. 들면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고 했으면 네. 전국적으로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전국에서 3% 지역인 강남만 했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강북 여러 군데 좀 넣어서 한 7% 지역으로 늘렸다가, 네.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었으면, 그리고 자기들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면적으로 하면 될 거를 왜 그렇게 감질나게 하고, 또 강남을 해놓고 네. 6개월 유예를 시켰습니다. 시행을 총선 뒤로. 그거는 정책이 상당히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누군가의 압력을 받는다. 국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그 정치권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단발적인 정책을 내놓으니까 네, 네,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규제를 하되 더 강한 정책을 한꺼번에 내놨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 이제 분양가 전혀 상한제, 의미 다르신데요. 분양가 상한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토론을 해보면, 네. 아까 이제 그 우리 김 실장께서는 왜 거기를 그 강남만 하냐, 또 그게 또 효과가 없으니까 강북에 조금, 그 뭐 그러냐, 전국을 다 하자,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이잖아요. 네.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대책을 그게 한꺼번에 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두더지 게임에서 망치를 한 8개를 들고 8개 구멍을 다 때리는 거예요. 나와서 맞을 때는 두더지가 들어가요. 근데요, 조금 있으면 또 나온다고요. 그거와는 좀 다른 것이요. 지금 네. 제가 이 설명을 잠깐 이거 안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99년 이전, 2000년 이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왜?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팝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3년 후에 그 집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집이 되는 게 3년 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이 적정한가, 바가지를 씌우지 않나, 이거를 검증해 줍니다. 그걸 시행하지 않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강남의 2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됐습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안 하니까,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안 하니까. 근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가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정부의 역할을 하니까 7, 8년 동안 또 안정됩니다. 두 가지 그 규제를 또 2015년에 알겠습니다. 풉니다. 네. 또 띱니다. 충분히 그 표를 봤는데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 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제가 아까 연도가 언제를 봤는데 2008년서부터 2015년까지는요
초기에 서브프라임 위기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예. 그다음에 카드 대란으로 경제가 매우 안 좋았던 기간이 겹쳐 있는 기관입니다. 2003년이죠. 2002년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2008년서부터 2012년, 13년도 가서 통계를 보시면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를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따라서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안정된 것 같이 보이는 그 이면에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그 당시 경제가 매우 안 좋았다는 그게 첫 번째고요. 금리도 그때 굉장히 높았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눌러놓으니까 네. 그게 딱 끝나는 순간 급등을 하는 결국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 망치가 그 말입니다. 때리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망치를 거두는 순간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따라서 긴 안목을 네네. 놓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래서 그러면 생각이 충분히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전에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김원동 2억밖에 본부장님.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가 예, 예. 되게 안 네, 좋아요. 여러 번의 최원영 수석께서 보도보다는 김 부장님 잠깐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 최원영 번의 수석께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한두 번 해본 정책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 부분 그러니까, 또 의견이 네. 같으시네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명히 효과가 분양가 있다. 상한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네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좀 잘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 정부가 자꾸 이제 이걸 핀셋으로 들어가서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에 동시에 실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것도 역시 2014년에 주택법을 개정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주택법을 개정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그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그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 분양가를 확 풀었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놨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겪었고 그리고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또 푸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분양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예, 우리 저 심준환 교수께서 지금 분양가- 함께 계실 예, 때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도 예, 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예, 환수제도 합헌이 나왔으니까 본격 시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건가요? 아니면 역풍이 좀 우려되나요? 지금 어떻게? 이제 그것까지 함께 얘기해 주시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정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규제를 계속해서 내면서 결국 이제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가 되면서 사업이 일단은 지연되고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번 정부에서 사실 공급량, 정부가 공급한 주택량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이 시장의 수요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 공급이 안 될 거니까 이제 집을 어떻게 사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그 주변의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규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라는 것이 장기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정부가 무조건 눌러서 시장을 누르고 규제를 해서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4천만 원까지 상한제를 정하면 민간이 4천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민간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하게 2년이 넘었습니다. 2017년 8월에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행을 2019년 10월에 두 달 전에 시행령으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집값이 막 폭등을 했는데 2년간 한다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10월에 강남만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달 전 9월에 강남을 6개월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뛰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계속 뛰니까 뛰는데도 정부는 안 뛴다고 해요. 대통령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슬그머니 또 대책이 12월 16일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저기가 없는데 왜 대책이 또 나왔습니까?
그 대책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일부에다가 강남은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총선 이후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강북도 이미 다 빠져나갈 때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한 군데도 되는 데가 없는데 그게 무슨 규제라고. 규제 아닙니다. 관료들이 해야 될 일,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저는 좀 규제라고 생각이 합니까? 다른 게 김종환 교수님 생각이 다른 게 잠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요.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민간이 그 주택을 공급할 때만이 정부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냐? 그렇지가 아니, 않습니다. 그걸 한 적이 예. 없다니까요. 지금 이 아니 문재인 분양가 정부가 상한제를 지금 정부가 시행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은 대부분 지정한 사업을 지가 지어라. 한 또 달이에요. 하나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2.16 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했는데 15억 이상에선 대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재건축 지역들 보면 대부분 아파트가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고 15억 이상도 상당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경쟁률이- 규제를 하면서도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정부가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경쟁률이 지금 청약 경쟁률이 지금 20대 1, 30대 1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문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느끼시겠지만 부동산 문제 해법 정말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각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관심이 세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종부세를 대폭 인상한다 이런 얘기고 또 공시가격도 대폭 올리겠다 이런 얘기고 거기다 또 이제 뭐 보유세 일반적으로 보유세도 높인다. 이게 OECD에 비해서 훨씬 낮다. 이래서 그런 문제를 또 부동산 문제 대책 중에 하나가 역시 세금 문제인데 우리 최원영 수장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아까 12, 16 대책의 그 핵심과 관련해서 신 교수님께서는 대출 규제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15억 이상. 네네, 15억 이상 대출 규제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 보도자료의 맨 앞쪽에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그걸 주목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제시하겠다는 게 핵심 대책이라고 네, 봤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 지금 특히 강남에 주택가격이 높은 것일수록 공시가격이 낮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를 제대로 부담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강남에 20억대는 아파트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48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낮은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이 무엇보다도 필요했거든요. 지금 20억짜리가 그 뭐 과세 표준으로는 1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켜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공시 비율을 지금 없앤다고 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에도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보유세가 기존보다는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남에 20억짜리가 그 종합부동산세가 48만 원인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1년에 올릴 수 있는 게 50%밖에 없어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4만 원밖에 못 올리거든요. 공시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그 부담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네. 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세금 다릅니다. 정의라는 면에서는 그렇고 네, 저는 또 왜 이게 다르냐면 과연 지금 뭐 부동산 대책 효과가 예, 있을지 그런 문제인데. 공시지가가 네, 또 공시지가의 네. 시세 반영률이 이게 저희가 발표한 땅값입니다. 땅값이 10억이면 공시지가는 4억입니다. 매년 국가가 1,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격 조사를 하는데 조사해온 값이 10억짜리를 4억이라고 조사합니다. 10억짜리 땅을. 그리고 10억짜리 아파트는 6억 5천이라고 조사를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또 80% 공정시장 가율 뭐 곱해서 실제로 부과되는 거는 실효세율이 0.1%, 0.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정부가 이걸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얼마나 올리나 했더니 지금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우리는 43%라는데 자기는 64%랍니다. 근데 그거를 70%까지 올리는데 앞으로 7년 동안 1년에 0.8%씩 7년 동안 올리겠다는 겁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세금을. 지금 우리는 이 세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대한민국의 땅값은 1경이고 대한민국의 주택 건물 값은 1,000조 원입니다. 건물은 10%밖에 안 되는 거고 이 부동산의 본질은 땅입니다. 땅에, 근데 네. 그 땅의 시세의 43%로 조사를 해놓고 지금 대한민국 땅값이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2,000조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한국은행이 1,000조 올랐다고 그러고 국토부는 역시 한국은행 자료를 가져와서 1,000조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료가 틀렸으니 자기들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고 네네.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없다. 너무 낮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그 예. 공감하는 부분 공감하시는 충분히 부분. 있습니다. 네네. 아, 너무 예외 규정이 많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두 주택 갖고 있으면 왜 그 세율이 높아지죠? 왜 강남에는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8억짜리, 9억짜리 아파트는 면세를 해주고 강북에는 불가피하게 두 표를 가지고 그것도 불공평한 것 아닌가? 그런 불공평이 너무 많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짜리든 100억짜리든 적당한 세율을 모두 매겨서 모두가 다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저는 동의를 해서 네. 지금 세율에 굉장히 비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거는 제가 그리고 우리 김 실장님이 지금 땅값 이야기하시면 지금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주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땅값 이야기하면 좀 혼동이 와서 우리가 이 논리를 좀 주택에만 좀 국한해 시켜주면 근데 지금 세금으로도 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아니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을지,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지 좀 말씀해 먼저 주시죠. 정부가 이제 보유세 부담을 줘서 이제 그 집을 다주택자가 팔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종부세를 상향을 시켰죠. 시켰는데 요즘 가만 보면 이 지금 일반 서민에 해당하는 그 세율도 약간 상향을 시켰어요. 가만 보면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보유세로 인한 세수가 엄청나게 늘었을 겁니다. 네. 마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봤을 때는 그냥 정부가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늘리는 게 아니라 마치 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리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갖게 합니다. 이 보유세, 특히 종부세를 강화시키면서 효과를 보려면 결국 거래세에 대한 부분도 손을 봐야 됩니다. 보유세를 굉장히 높이고 또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도 그렇게 강화를 한다면 결국은 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의도하는 집값 안정, 집값 하락을 위해서 종부세를 계속 강화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계속 양쪽 다 옥죄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러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세금만 늘려나가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양도세는 네네. 절대로 청해주세요. 거래세가 아니죠. 취등록세가 거래세인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엄연히 소득세이고 불로소득에 매기는 세인데 그거를 이 종합부동산세랑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그럼 같고 최은영 선생님과 아까 달라요, 신 제가.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신 거 진짜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하고 그러니까 뭐 그게 금액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이제 너무 불합리한 지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번이나 나왔는데도 아직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 20억짜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네. 뭐 5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1주택자는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뭐 3억, 5억짜리. 예, 뭐 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더 많이 갖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정부가 조세를 좀 바꿔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팔아라는 목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수십억짜리 가지고 있는 분은 그것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꾸 뭐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왜 내가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계시진 않고요. 내가 내야 될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지금 이제 잠깐 죄송합니다. 예, 조금 말씀 기회 드릴게요. 근데 금방, 예. 일부 언론에서 예.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 뭐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하더라도 우리가 OECD에 비해서 전체적인 비해서 비율이 훨씬 낮다. 이 그 보유세 비율이 좀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요. 근데 아마 지금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부세에 대해서 상향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낮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반 6억 이하의 5억 정도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5배 정도 낮아요. 일본이 네. 5배 정도 높은데 고가 주택으로 갔을 때 이런 누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랑 일본이랑 이제 격차가 많이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최은영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가 양도세 이게 세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래를 동반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내야 하는 게 양도세입니다. 근데 집을 팔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집을 파신 분들이 집을 팔아서 만약에 내가 2주택인데 집을 팔면요. 1억을 내가
차익이 남으면 6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거의 60%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하는 대로 정부는 보유세에 대해서 그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종부세를 올렸다 하는데 실제로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자꾸 올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저희가 얘기예요. 근로소득자나 네. 자영업자나 얼마나 힘들게 돈 버시는데 그분들 세금 안 내십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잠깐만. 위험한 발상이에요.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지금 얘기 안 들으니까요. 안 제가 들리니까. 한번 드릴게요. 예, 신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 잠깐 반론 듣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냐 소득세냐 그거는 저는 그냥 정말 말싸움 네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죠. 네네. 그건 진짜 중요하지 않고 아까 우리나라의 세율이 OECD에 비해서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렇습니까? 네. 뭐냐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달러로 환산하면 300만 불, 400만 불입니다. 미국에 300만 불 집이면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적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세율만 낮다고 OECD 비교해가지고 세율이 낮으니까 세금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한국의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에 대한 고려가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저도 한마디 김원동 잘 본부장 잠깐 말씀할게요. 말씀 듣고 이제 이게 다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OECD 국가보다 저희가 보유세가 낮은 건 맞습니다. 근데 어디가 낮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낮습니다. 그럼 토지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재벌이나 예,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강남에 아파트를 2채 가진 사람이 내는 종부세나 이런 세율은 재벌이 가진 1조짜리 빌딩이나 토지에보다 네. 3배의 세금을 지금 부과하는 식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세금이 네. 부과되기 때문에 같이 세금을 부과해 놓고도 이 불필요하게 한쪽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우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얘기 좀 아까 좀 해보죠. 아까 이제 두 분이 첨예하게 다루신 것,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루신 것 중에 하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어떤 정책 기조, 방향은 맞는데 세부적인 정책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정책 기조 자체가 틀렸다고 보느냐. 어떻습니까? 이게 혹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정책 기조 계속 가야 합니까? 아니면 좀 큰 폭의 수정이 필요합니까? 최은유 소장부터 말씀해 주시면요. 저는 아까 이제 방향은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보호하겠다는 방향은 그대로 일관되게 가야 되겠고요. 네. 오히려 뭐 그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막 부양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나가되 근데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실시 이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예측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핀셋으로 시작해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전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기존에 계속 유지되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김원정 본부장께서 어떤 정부 정책에 굉장히 비판적이긴 했는데 예. 마지막 부분에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이런 부분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좀 다른 것이 네네네.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우선 그 참모들 그 정책 실패를 계속 반복한 참모들 얘기가 아닌 목소리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다. 네. 그 첫 번째,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집값이 올해도 또 뛸 것 같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 초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걸 믿고 집을 안 샀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고 네. 더 늦어서는 더 손해를 볼 것 같다. 더 피해를 볼 것 같다. 자기 예언이라고요. 라고 자꾸 네. 오른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될 알겠습니다. 부분이 잠깐만요. 있는 예, 라고 측면에서 네.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떤 방향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에게 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첫 번째 그 다주택자들에게 제공된 특혜를 박탈해라. 3주택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예 대출을 해주지 마라. 그 3주택 이상 자꾸 집을 산다는 거는 2채까지는 뭐 허용이 된다지만 3채, 4채까지 집을 굳이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다주택자들은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따듯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뭐 당연한 걸 한다고 특혜를 준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한 일을 하는데 운전면허를 딴다고 무슨 국가가 보너스를 계속 줘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그걸 거기다 준 거는 네. 잘못된 거다. 또 다주택 특혜를 없애라. 또. 다주택자에게 제공된 세금 특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채, 200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그거를 세금을 내게 해라. 똑같이 내게 해라. 또 세 번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5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10억의 전세를 놓고 10억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맡기는 세입자에게는 남의 돈을 무이자로 쓰는 사람은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보증해주는 의무 보증제도를 도입해라. 그런 것이 시장에 맞는 것이고 네. 서민들을 보호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살 수밖에 없거나 한 분들에게 안심하고 전세를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폭등하니까 연이어서 전세값도 같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죠. 지금. 집값이 폭등하면 3년 후에 나타나는 게 전세값 폭등입니다. 네.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부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네네.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적어도 이제 정부의 전체적인 이 규제 정책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입장은 아닌데 네. 중요한 것은 강력한 규제에는 반드시 출구를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출구가 전혀 없다는 빠져나갈 겁니다. 길을. 예. 지금 우리 김현동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임대주택 등록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장기적으로 줌으로써 좀 기본적으로 정부가 큰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게 이 8년 동안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게 묶어놨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기존 재고주택이 나오질 않으니까 일시에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표방하는 실수요자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싶어요. 정부가 얘기하는 실수요자는 무주택, 서민 이하 저소득층이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 또는 내가 주택을 아직 없지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서 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이러한 사람들까지 실수요자를 보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정부가 이번에 12.16 대책을 보면 이러한 1주택, 중산층의 이전 수요자, 여기까지를 거의 투기 세력이라고 정의한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여러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1주택 중산층들은 결국은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떤 공통적인 키워드가 좀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유자들 불안.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정부가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 1인 가구 중심으로 그리고 그 도시 재생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기존 주택, 오래된 주택을 재생화하면서 여기에서 작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앞 또는 그 주거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많이 공급을 해서 네. 이 부분의 공급이 결국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저는 맞물릴 수 있다고 저는 봐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저는 플래닝을 가지고 공급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도시 재생을 겸해서 하는 것이 저는 아파트 저 주택 문제를 특히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저는 거기에 역점을 좀 두고 자꾸 양도세나 이 세금 문제를 규제를 망치를 때려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을 이렇게 이게 북돋우는 그런 저는 정책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의 활성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정부가 지금 계속 부동산 대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만 지금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하겠죠. 근데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불안이 계속되면 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혹시 뭐 추가 대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김원동 본부장께서? 글쎄 집값을 저는 잡으려면 네. 사람부터 바꿔라. 일단 사람부터 바꿔라. 말씀하셨고요. 집값을 네. 계속 올린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집값 잡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그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저는 30개월 동안 18번의 대책을 내서 계속 오진을 하고 그 엉터리 처방으로 오히려 시장이 더 덧나서 폭등을 했다면 네. 진짜 대통령께서 집값을 잡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집권하기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환원시킬 정도로 네.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책 이반전을 그렇습니다. 바꿔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예. 우선 자료를 공개해라. 그 64%라고 하는 거를 근거를 국민들 돈 들여서 조사한 자료를 왜 공개를 못하냐. 그 자료부터 공개해라. 또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재벌이 보유한 토지 현황을 요구합니다. 네네네. 그건 과거 정부에서 다 공개했던 건데 그런 자료, 기초적인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다수가 얘기하면 일단 해야지요.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과거 7년 동안 아파트 분양한 것에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것을 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분양 원가 같은 거를 상세하게 과거 정부처럼 노무현 정부도 결국 임기 말에 해서 그 지지율이 다 떨어진다며 했습니다. 더 지지율이 떨어지기 전에 분양 원가나 이런 걸 공개해서 투명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하신 분이 왜 자료 공개를 안 합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 앞으로 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물론 바람직한 것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이 또 다시 폭등하면 뭔가 좀 대응적인 대책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 교수께서 먼저?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대책은 더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일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강력한 규제 정책이 집값 안정에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지금과 같은 시장을 왜곡시켜서 어떤 시장의 국민 수요자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기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가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투기 세력보다 실수요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전 재산이고 이 전 재산을 정부가 팔아라 한다고 팔고 이럴 국민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보다는 이런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이렇게 시장이 혼란되는 상황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단기적인 주택 공급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10년 후에 3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정책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정부가 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현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주택시장 불안정에 전문가들과 언론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 실현적 예언이죠. 사실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쉽게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도 전문가도. 그래서 이런 불안을 조장하는데 뭐 저희까지 나서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부는 일단 그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금 이제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시민사회에서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이 됐다고 하는 정도까지 지금은 굉장히 너무 낮거든요. 20억짜리의 과세 표준이 10억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올해부터 임대소득에 관해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2천만 원 미만에 관해서도 임대소득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서울의 대부분은 세입자로 사시잖아요. 60%가 세입자이시고 40%만 집 가진 분이신데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입자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임대소득에 관해서 과세가 얼마나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 주택 품질도 지금 너무 열악한 것들을 마구 임대를 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너무 규제가 없는 거죠. 임대료 규제도 하지 않고 주택 품질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고 그냥 세입자들은 완전히 그냥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집을 부동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집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책, 세입자를 위한 대책들이 내년에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다주택자 중에서도 세입자를 위해서 수리해주고 전세금 깎아주고 그래서 10년, 15년 이렇게 살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저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주택시장에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가 되어줘야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주택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을 가진 분들이
주택시장의 안정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제대로 마련해 줘야 된다. 꼭 그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을 정도로 해법 마련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발언으로 좀 듣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도 좋고요. 국회도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김원동 본부장님부터. 예, 저는 뭐 이런 자리에 네. 관료가 나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서 상세하게 정책을 설명하고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건 참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나 언론도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더 문제가 비겁한 관료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정부 정책을 얘기하고 국민들이 믿게 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료는 공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다. 또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을 내놓을 정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소정당들조차도 정당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집값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채 10명도 안 됩니다. 네. 290명이 지금 이대로가 좋다. 정부가 잘한다는 건지 집값을 안정시키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30초 정도로 핵심적인 부분 짚어주시죠.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유동성이 과잉되면서 이런 돈들이 주택시장에 들어와서 주택시장을 매우 교란시키는, 특히 고가 주택을 교란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금리를 정상적으로 궤도로 올려놓는 그런 금융시장의 어떤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환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이 50%에 해당하는 그런 규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머지 50% 세입자에게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전체 주택 시장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굉장히 주택 시장이 한 2년 동안 굉장히 신뢰가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또 회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부가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원영 수장께서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새해에는 정부가 무엇보다도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을 내놓아서 서민들도 집이 없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부동산 해법 함께 고민해봤는데요. 새벽부터 열띤 토론 펼쳐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정책, 모쪼록 서민층 보호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돼야겠지요. 지난해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에 허탈했던 많은 국민들, 다시 그 꿈을 꿀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슈 토론,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